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 출제문제풀이 강의. 이 시간에는 지난 7월 5일에 실시되었던 2025년 9급 군무원 시험 출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뭐 문제를 이제 대하는 과정에, 시험을 대하는 과정 내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두려운 마음들이 좀 많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 출제가 좀 들쭉날쭉하고, 또 굉장히 좀 지엽적인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또 게다가 지금 9급 시험 문제는 뭐 한 3, 4년 연속 계속 지금 출제 오류도 지금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거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불안해 하셨던 친구들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난도는 살짝 높아졌지만 9급 준비하는 친구들이 막 풀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여태까지 출제되었던 군무원 시험 문제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으로 출제되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깔끔하고 분명하게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과거에는 이제 문제가 막 너무 엉망으로 나와서 내가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한 게 맞냐,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자괴감 느끼시는 그런 수험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 문제는 그렇지는 않았다 하는 점들을 좀 분명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출제 문제 풀이 할 때마다 군무원 시험 가지고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제가 봤을 때에도 이번 시험 문제는 뭐 그렇게 문제 삼을 만한 내용들은 없었다 하는 점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이번 문제 좀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영역별 출제 경향들도 좀 살펴보고, 다음에 문제 난도, 그리고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최근의 경향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할게요. 자, 우선 최근 3개년간의 영역별 출제 문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역별 출제 문항들을 좀 살펴보면, 과거에 지금 2023년과 2024년도의 경우에는 이 이론 파트의 문제보다, 이론 파트 1장, 2장의 출제보다는 이제 3, 4, 5장, 실무 파트의 출제 비중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론 파트의 비중이 상당히 조금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할 것 같으면 그냥 1, 2, 3장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2022년도도 그랬고, 23년도도 그랬고, 24년도도 그랬고,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기형적으로 출제가 된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과거 이제 2023년, 2024년도의 경우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제 1, 2, 3장의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2025년도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제 3, 4, 5장의 비중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문제가 출제가 된 것들을 특징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1, 2, 3장 같은 경우에는 뭐 60% 이상의 내용들이 출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4장, 5장의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에도 그렇게 뭐 차이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봤을 때는 그냥 1, 2, 3장에서 좀 주로 출제를 하고, 그 밑에 내용들은 그렇게 두드러지게 뭐 문제 출제를 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여줬다고 하면, 지금 이 2025년도의 경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 3, 4, 5장의 비중을 조금 더 좀 높인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행정이론이나 정책이론에 대해서 아주 살펴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 3, 4, 5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측면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 4, 5장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 2장에 대한 학습들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떤 특정한 영역, 이론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전체적으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6장의 이제 행정환류론이나 지방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무원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의 빈도수가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6장, 7장 전체에서 지금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은 것이 이제 그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 3, 4,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게 되면 뭐 못해도 84에서 88점 정도는 맞으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가 있을 거다. 두 장의 내용들은 이 6장, 7장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관심은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추세에 지금 나타나고 있고 행정환류론 같은 경우에는 뭐 간혹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점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행정환류론이나 지방행정론에서 이 두 개의 장에서 뭐 세 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경우는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장이 이제 한 8점 정도를 차지한다면 1, 2, 3, 4, 5장의 내용에서 전체 한 92% 이상이 출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전망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중심으로 출제가 되던 틀들이 이제 조금 벗어나고 있다. 그런 출제 일변도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올해 지금 시험의 출제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이제 출제 문항 난도를 좀 살펴봅니다. 상중하로 놓고 봤을 때 작년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2번 문제 하나 정도 상급으로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이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관적인 한국의 행정 문화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한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서 답을 써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어떤 이론이라든지 어떤 지식의 내용에 근거해가지고 나온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었기 때문에 9급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다소 조금 당황했을 법한 내용인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들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기본 이론을 통해 가지고 배워 나갔던 내용들이 그냥 바로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답들이 이제 7번 문제나 12번 문제에서 등장했다 하는 점들은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좀 그냥 이 7번, 12번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점수 주려고 그냥 내준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의 문제들은 이제 중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중급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막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문제들도 상당히 조금 있었어요. 야, 여기에다가 이런 제시문을 냈다고? 이건 완전히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의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보신 분들 뭐 나름 이제 그 시험장에서 어떻게 페이스를 이제 유지했느냐에 따라서 점수는 좀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정도를 봤다고 하면 못해도 뭐 한 84에서 88점 정도는 능히 맞아 주셔야 돼요. 90점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그래서 한 88점에서 92점 정도의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법한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1번부터 25번까지의 문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어떻게 문제가 나왔고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기로 할게요. 1번 문제부터 살펴봅니다. 자, 문서를 통한 명령이 효과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그 계층제의 특징, 관료제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문서에 의한 법규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잖아요. 문서를 통해서 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특징은 뭐였어요? 공식화나 객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이러한 공식화나 객관화를 담보해서 이루어지는 명령이 효과적인 경우는 어떠한 상황이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어요. 자, 1번. 긴급을 요하는 경우야.
바로 답을 얻어야 돼. 근데 이제 문서를 통해서 명령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문서를 보내고 받는 데에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2번. 수명자는 뭐예요? 수명자. 명령을 받는 사람이야. 명령을 받는 사람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숙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굳이 문서로 매뉴얼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왜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우리가 전부 다 잘 알면 일일이 사용 설명서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숙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서를 통해서 명령을 내릴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다음 3번. 극비 상황의 누설 위험을 방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문서로 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암호화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3번도 맞는 내용이 아니고. 다음 4번. 명령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요렇게 해야 돼 라고 문서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 생각하면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명령, 그 문서 자체가 문서화를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도 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번의 정답 4번이 되겠어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난도 상이었어요. 그죠? 한국의 행정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행정문화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들을 내려고 하면 이거 7급 정도는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살짝 들기는 했는데 자, 행정문화, 그러니까 그 조직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를 가장 잘 투영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이론이 그 홉스테드의 그 조직 이론이라고 조직 문화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홉스테드가 이제 얘기했었던 그 조직 문화의 뭐 요소, 권력 거리가 강하냐 약하냐, 개인주의냐 집산주의냐, 남성성이냐 여성성이냐, 뭐 이런 것들, 불확실성 회피의 경우가 회피 정도가 강하냐 약하냐, 그다음에 뭐 장기 권력이냐, 단기 권력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그것의 강약에 따라서 조직의 문화가 어떻게 구성이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행정 문화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터치만 해가지고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1번. 일반 능력자주의. 일반 능력자주의는 뭐예요? 일반 행정가를 이야기하는 거지. 제너럴리스트를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을 그때그때 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나 이 일만 할 건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 안 맞아. 상황에 따라 가지고 모든 일들을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일반 능력자를 원하지, 그러니까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지고 전문적인 일들, 그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행정문화에서는 좀 적합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그 조직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자기의 전문적인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일반 능력자주의는 행정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 우리나라 행정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다음 두 번째, 상대주의.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디에서는 맞고 어디에서는 틀린 이러한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문화는 그냥 동에서도 콩이면 서에서도 콩인 이 같은 상대주의가 아닌 절대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2번은 지금 맞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다음 3번. 합리주의. 우리나라의 행정문화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합리주의라고 하는 건 그냥 공식에 딱 돼가지고 맞다 틀리다가 딱 정해지는 상황인데, 우리는 뭐 절대적으로 맞고 절대적으로 틀린 게 없어.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맞는 내용들이 아니다. 조정과 타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합리주의도 그렇게 맞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음에 이제 모험주의. 모험주의는 이 일이 잘못될 수도 있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상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 잘못될 수도 있지만 한번 덤벼보자. 이런 도전 정신 같은 것들이 없죠. 불확실성의 회피 정도가 굉장히 높은 게 우리나라의 행정문화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나라는 모험주의도 아니고 그냥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행정문화, 우리나라의 행정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는 1번의 일반 능력자주의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 2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이에요.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조직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1번부터 봅니다. 명령 체계는 조직 내 구성원을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연속된 권한의 흐름으로 보고 체계를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명령 체계,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그 지시 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지. 그래서 보고 체계를 결정한다. 1번 맞는 내용이야. 상하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 짓는 것이 명령 체계가 되겠죠. 다음 2번. 집권화 수준이 높은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은 조직의 저층부에 집중된다. 그랬는데 집권화 수준이 높으면 그 권한이 어디로 올라가? 조직의 상층부로 올라가게 되죠. 저층부가 아니라 조직의 어떤 상층부. 조직의 상층부에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이 된다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3번.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의 재량이 증가한다. 그런데 공식화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서로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것 말고 다른 방법들을 쓸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공식화의 수준이 높으면 조직 구성원들의 재량은 축소가 되는 겁니다. 증가가 되지 않아요. 그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지. 3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4번. 통솔 범위가 넓은 조직은, 자, 통솔 범위가 넓다. 이거는 뭐야? 한 사람의 상관이 거느릴 수 있는 부하의 수가 많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층 구조의 형태를 보인다. 그런데 거느릴 수 있는 부하의 수가 많다라고 하면 고층 구조보다는 저층 구조의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솔 범위가 좁으면 그것에 따라서 계층 구조가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고층 구조의 형태를 보이겠지만 통솔 범위가 넓은 조직은 저층 구조의 형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4번도 맞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적절한 내용은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직 구조의 변수와 관련된 학습이 확실하게 되어 있었으면 3번의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자, 엽관주의와 정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보통 엽관주의 같으면 이제 실적주의하고 묶어서 설명이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정실주의하고 묶어가지고 나왔었단 말이지. 우리가 정실주의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제 그 정실주의에 대한 의견 얘기들을 엽관주의에 이제 붙여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인사. 이게 이제 그래서 엽관주의하고 정실주의는 다른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전리품처럼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인사행정제도이다. 그렇죠.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을 얻으면 국가의 모든 권력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자기 친위부대로 전부 다 만들어 놓는 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2번.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정권이 교체되면 공직의 전면 교체가 단행된다. 그랬는데, 자, 이 엽관주의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교체가 되면 공직의 전면 교체가 단행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근데 이제 실적주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신분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정실주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임용이 되게 되면 종신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가 된다고 공직의 전면 교체가 단행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교체되면 공직의 전면 교체가 단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실주의의 특징은 아닌 거예요. 이건 엽관주의의 특징에만
해당이 된다. 이 2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정실주의는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개인적 친분과 정치성에 의거하여 공직을 임용하는 인사행정 제도이다. 맞는 얘기죠. 다음 4번. 최근 여권주의는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고위직 공무원에게 한정적으로 허용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위공무원단의 정치적인 임용, 고위공무원의 정치적인 임용이 허용이 되고 있잖아요. 고위공무원단 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4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고전적 엘리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고전적이라는 말이 앞에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신엘리트 이론하고는 좀 다른 또 다원주의하고는 뭐 분명히 다른 이러한 상황들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정책 결정에, 정책 의제 설정에 핵심적인 키를 누가 가지고 있다? 소수의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고전적 엘리트 이론의 특징인 건데,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부터 봅니다. 한 사회는 지배 계급인 엘리트와 피지배 계급인 대중으로 구분된다. 그죠? 그러니까 지배 계급인 엘리트, 피지배 계급인 대중,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누가 결정을 한다? 엘리트가 정책 의제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죠. 1번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2번. 엘리트의 이익과 상충되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좌절시키는 의도적 무결정 현상이 나타난다. 이 의도적 무결정 현상, 요걸 우리가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이게 바로 무의사 결정론이었지. 자, 이 무의사 결정론은 뭐에 기인한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고전적 엘리트 이론이 아니라 신엘리트 이론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다원주의가 이 고전적 엘리트 이론을 반박하면서 등장했을 때 그 다원주의를 다시 반박하기 위해서 등장한 신엘리트 이론에서 주장한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의사 결정론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지금 고전적 엘리트 이론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지. 다음 3번. 엘리트는 자율적이고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 그들의 어떤 결정에만 집중하는 거죠. 다음 4번. 엘리트는 동질적이고 폐쇄적이다.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5번에서는 지금 2번의 내용이 신엘리트 이론에 대한 설명이 된다. 그런 점에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거래적 리더십은 번스가 주장한 리더십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번스가 주장한 변혁적 리더십과 이제 상대되는 개념으로 등장했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부하의 충성과 그 부하에 대한 보상이 그냥 기브 앤 테이크처럼 이렇게 맞교환이 되는 형태의 리더십. 요걸 우리가 이제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변혁적 리더십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주가 되어서 지금 문제가 지금 나왔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부하에게 존중심을 바탕으로 창조적 사고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적 욕구를 뛰어넘어 조직을 위해 일할 수 있게끔 영감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하에게 존중심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적 욕구를 뛰어넘어서 조직을 위해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이 같은 형태의 리더십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이걸 우리가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변혁적 리더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영감을 제공한다 그랬어. 영감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 가운데에서 영감적 동기부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영감적 리더십이라고도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1번은 지금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다음 2번. 리더가 구성원을 위해 봉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리더십이다. 봉사를 강조한 리더십이 나왔네.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 서번트 리더십이 지금 2번의 내용의 설명이죠. 부하에게 봉사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서번트 리더십이 되는 거야. 다음 3번. 업무 수행 과정이 반복적이고
성과 수준이 측정이 가능할 때 효과적이다. 그렇죠. 얼마만큼의 명령 내용을 얼마만큼 이행했는지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성과 측정이 가능할 때 효과적인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4번. 리더의 특출한 성격과 능력에 의해 추종자들이 강한 헌신과 리더와의 일체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자, 요거는 우리 그 리더십 가운데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내용들이 이제 다른 리더십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3번만 남아있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6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뭐 개념을 확실하게 못 잡았다 하더라도 1, 2, 4번의 내용들이 이제 강조가 되었던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정답이 3번이라는 걸 충분하게 알 수가 있었을 문제가 되겠어요. 6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뭐 보기까지 제시문까지 나왔는데 난도가 하예요. 자, 빈칸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정부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을 편성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이 성립이 되었으니까 이미 성립된 예산,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본 예산이지. 이미 성립된 예산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을 편성 제출해서 국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해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비로 충당하거나 이용 전용을 활용해야 하지만 이것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원은 이것의 편성 사유가 된다. 이것은 예산의 단일성 원칙이 예외로서 빈번하게 편성될 경우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고 예산 팽창의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일단 예산이니까 이미 성립된 예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본 예산은 될 수가 없고 예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금은 일단은 아니죠. 될 수가 없지. 1, 2번은 아웃이야. 자, 추가 경정 예산과 수정 예산 둘 중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 수정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그들만의 사유로 인해서 기존에 제출이 된 예산안을 물리고 새로운 예산안을 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수정 예산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 제출이 되는 예산이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편성 시기에 따라서 예산을 구분을 분명하게 해뒀다고 하면 이거는 뭐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내용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다음 8번입니다. 베버의 관료제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비판이야, 비판. 특징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욕을 먹었어. 이 얘기죠. 관료제가. 자, 그게 아닌 게 뭐냐는 거죠. 1번. 조직의 비공식적 측면의 존재를 무시하였다. 이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계층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식 조직만을 강조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측면의 존재를 무시했다는 것은 관료제 이론에 대한 비판이 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다음 2번. 발전론의 관점에서는 분업이나 협업 체계보다는 지배 복종 관계로 보아야 한다. 그랬는데 자, 관료제의 원칙적인 내용은 그냥 상하 간의 지배 복종 관계야. 그런데 발전론의 관점에서는 이게 조금 달라집니다. 발전론은 국가의 발전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그냥 정형적인 지배 복종 관계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정형적인 지배 복종 관계를 좀 벗어나서 발전을 위한 좀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분업이나 협업의 가능성들을 훨씬 더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배 복종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분업이나 협업의 체계로
인식을 하는 거지 앞뒤가 바뀌어 있어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2번 틀린 내용이고. 다음 3번. 환경과의 관계를 무시한 폐쇄의 이론이다. 그렇죠. 외부 요소들을 고려의 대상으로 넣지 않았다고 하는 점. 이 점이 이제 관료제에 대한 비판이고. 다음. 합법성보다 효과성 또는 한목적성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효과성이나 한목적성에 맞다고 하면 법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법을 뭐 어기거나 뭐 예외적인 사항들 너무나 많이 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욕을 조금 많이 먹는 거야. 그래서 4번도 여기서는 맞는 내용이 된다. 따라서 8번에서는 지금 2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료제에 대한 특징들,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분명하게 좀 정리하셨으면 되는데 발전론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 이게 조금 난해하게 좀 생각이 됐을 수도 있지만 1번, 3번, 4번이 확실하게 지금 아니라는 점들을 생각한다면 2번을 답으로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출제에 오류가 없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게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뭐 과거의 행정인지 오늘날의 행정인지 시점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행정이라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답이 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치트키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규범적으로 행정은 공공문제 해결을 통해 공익을 지향한다. 이 공익을 지향하는 게 행정의 목적이 되잖아요. 1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다음 2번. 행정은 공공 서비스의 생산, 공급, 분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행정 자체는 공공 서비스의 생산, 공급, 분배와 관련된 모든 활동. 이게 전부 다 행정이라고 보는 거지. 과거에는 그랬어.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생산이나 공급과 관련된 부분들은 민간의 참여들도 허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자, 공공 서비스의 생산, 공급, 분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일단 행정으로 잡는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생산과 공급에 대한 내용들은 민간의 참여가 허용이 되고 있다 하는 점들을 생각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의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행정은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공공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독점한다. 그런데 요즘은 독점을 안 해. 요즘에는 민간의 참여가 허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행정에는 민간의 참여가 허용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독점이 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행정이 언제 행정이냐, 전통 행정이냐, 오늘날의 행정이냐에 따라서 이게 맞냐 틀리냐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민간 참여에 허용이 되고 있는 게 오늘날의 경향이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 3번의 내용은 마냥 맞다고는 볼 수 없는 내용이야. 자, 다음 4번. 행정은 공공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정치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렇죠. 특히 오늘날의 행정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번에서는 지금 굳이 이 안에서 답을 찾아라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나 오늘날이나 똑같은 상황들인 거고 2번의 내용 2번의 내용들도 관련된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물론 생산 공급 같은 것들이 민간에 주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뭐 민간 위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2번도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3번의 내용들은 독점의 상황들은 이제는 아닐 수 있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의 행정에만 국한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지금 이게 전통 행정이냐 오늘날의 행정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맞다 틀리다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가장 적절하지 않은 내용, 오늘날에는 민간 참여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3번이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9번의 정답은 3번으로 두도록 하시죠.
자, 다음 10번입니다. 예산 결정 과정에서 점중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예산 결정 과정의 가장 디폴트 값이 이제 점중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점중주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합리주의를 적용하는 총체주의하고는 대척점을 두고 대립한 관계에서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1번부터 보시면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를 조장하여 만성적인 예산 적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속적인 증가를 조장한다고 하는 건 점중주의의 특징이 될 수가 있죠. 점증.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제? 1번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경직된 예산 구조로 인해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계속해서 그냥 좀 보수적인 큰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보수적인 체계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음 3번. 예산 과정 참여자들의 역할과 기대를 안정시켜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예산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그렇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그죠? 안정시켜서 갈등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갈등의 소지를 줄이게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뻔하다는 거지. 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점중주의는 그러한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는 거죠. 1, 2, 3번이 다 지금 점중주의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데 4번의 내용 보세요. 자, 합리주의적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예산 결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점중주의에 나오는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형태라는 얘기가 왜 나와? 이거는 총체주의 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총체주의 예산에 대한 설명이 된다. 그리고 일단 점중주의 그러면 이제 합리주의하고는 대척이 된 내용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4번이 바로 답이 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10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11번입니다. 행태론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행태론적인 접근 방법, 행정의 접근 방법 가운데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자, 1번부터 보죠. 사회 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한다. 그렇죠. 관찰 가능한 객관적인 대상이다, 현상이. 그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는 거야? 행정의 내용들도 관찰 가능한 상황으로 인식한 게 행태론적 접근 방법의 내용인 거죠. 1번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명백한 자극과 반응으로 볼 수 있는 행위 또는 행동 외에 의견 개성 등도 행태에 포함시키고 있다. 인간들의 태도, 의견, 개성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 그러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기제가 되는 것들도 행태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 2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다음 3번. 사회과학은 모두 행태에 관심을 갖고 있어 통합된다고 본다. 모든 인간의 행태에 대한 연구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지. 사회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경제학도 그렇고 다음에 행정학도 마찬가지. 그래서 통합이 된다고 보는 걸 행태론적 접근 방법의 특징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이 틀린 내용인데,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그랬는데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조직 내 구성원들, 조직 내 개인의 행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방법론적 개체주의인 건 맞는데 이건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는 것은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해당이 되는 거고,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조직 내 개인의 행동, 조직 내 개인의 행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맞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한다 하는 것이 방법론적 전체주의의 입장이기 때문에 4번이 여기서는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12번입니다. 정책 의제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정책의 창 개념과 정책의 창의 개념과 관련하여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의 묶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정책의 창 모형. 우리가 이제 뭐 다른 말로 이제 정책 흐름 모형이라고도 출제가 되었었던 내용들인데, 자, 이 정책의 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책 의제 설정 모형이죠.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흐름과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다음 정책의 흐름, 이 세 개의 흐름이 우연히 만나서 정책 의제가 설정이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킹던에 따르면 정책의 창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그들이 관심의 대상인 정책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이 선호하는 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열리는 일시적인 기회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정책의 과정에서는 이것의 흐름, 이것의 흐름, 이것의 흐름이 각각 독립적인 활동을 전개하다가 특정 시점에서 동시에 결합되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드물게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의 흐름이 뭐냐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3번에 문제, 정치, 정책. 요 세 번째 내용이 정답이 된다. 뭐 상황, 언론, 수단 다 이거는 뭐 헛소리야. 헛소리.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 또 이 내용이 이제 그 정책 결정에 가면은 또 뭘로 나와? 쓰레기통 모형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쓰레기통 모형에서도 부유하는 그 요소들이 뭔지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 구분해두자고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창 모형에서 부유하는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분명하게 정리해뒀다면 3번을 찾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13번입니다. 공무원의 징계 종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공무원의 징계 6가지만 기억해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6가지만 기억해두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이제 4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파면. 공무원의 신분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그죠? 다음 2번째 해임.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파면하고 똑같네. 향후 3년간 공무원 임용이 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3번째 견책. 견책이라고 하는 건 뭐야? 과실에 대해서 훈계하고 질책하는 거야. 그 이외에 다른 거는 없는 게 견책이죠. 자, 근데 내용 봅시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신분 보유 면에서는 직위 해제와 유사하나 견책은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직이 된다는 점이 다르다. 그랬는데, 자,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그럼 이거는 뭐예요? 직무에서 배제가 되는 것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직에 대한 내용. 견책이 아니고. 이 견책은 전부 다 뭘로? 정직으로 바뀌어야 돼. 그 직위 해제 같은 경우에는 복직을 할 때 그 직위 해제 사유가 소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인정받고서 복직이 이루어지는 건데 정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정직 기간이 끝나면 최대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이 다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감봉, 보수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감봉 기간 동안 보수액의 3분의 1이 감해진다. 3분의 1을 감액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3번에서는 여기서는 3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각각의 징계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봤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잖아요. 정치행정 이론론, 이원론 가장 이제 행정학을 배우면서 기본적으로 봤었던 내용들인데 자, 1번부터 봅니다. 굿노와 윌슨에 의해 발전되고 체계화되었다. 정치행정 이원론의 뭐 대표적인 학자 윌슨,
뭐 굿노우, 화이트, 윌로비, 귤릭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1번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행정인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효율성 제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여기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능률성과 같은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 행정학 시험에서 능률성과 효율성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배울 때 이제 이 능률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2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엽관주의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행정과 정치의 역할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분리함으로써 실적주의에 대한 논의와 확립을 더디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랬는데 자, 엽관주의를 극복하게 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실적주의의 도입이잖아요. 그죠? 자, 행정과 정치의 역할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사실 실적주의에 대한 논의나 확립을 더욱더 가속화시킨 거지. 더디게 한 것이 아니라 확립을 더디게 하지 않고 좀 가속화하는 이 같은 결과를 낳아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래옴으로 인해서 엽관주의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봐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행정과 정치 역할을 분리해가지고 실적주의에 대한 논의나 확립이 더디게 되지는 않았다. 3번이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4번. 정치가 선거 활동이자 의회에 의한 입법 활동으로서 정부 활동에 대한 폭넓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면 행정이란 정치 부문에서 결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죠. 정치와 행정은 완전히 다른 부분. 정치는 결정이고 그리고 행정은 집행이다. 구분한 내용이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가 방향을 조금 잃었는데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 생각을 해두시죠. 자, 다음 15번입니다. 예산 불성립 시 예산 집행 방법 및 예산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그러면은 이제 뭐가 있어? 준예산, 가예산, 잠정예산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준예산이고 가예산은 예전에 쓴 적이 있었고 그죠? 다음에 또 뭐야? 준예산은 의회의 동의 없이 의회 의결 없이 자동으로 시행이 되지만 가예산과 잠정예산은 국고의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차이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그 내용들만 알아도 14번 문제는 충분하게 풀 수 있어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잠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때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입법부에 제출하고 입법부의 사전 의결을 얻어 사용하는 제도이다. 맞는 얘기죠.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예산을 미리 국고로부터 땡겨 쓰는 거야. 1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 2번. 가예산은 잠정예산과 유사하지만 사용기간이 1개월에 국한된다. 그렇죠. 차이점 설명드렸어요. 다음 3번. 준예산은 본예산이 회계년도 개시일까지 입법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안이 입법부에서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맞는 얘기지? 그지? 1, 2, 3번 다 맞는 내용이니까 4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4번. 가예산과 준예산은 잠정예산과 달리 입법부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입법부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예산은 준예산 하나밖에 없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어. 가예산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예산은 가예산, 잠정예산과 달리 입법부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4번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볼게요. 민간 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민간 위탁 방식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각각 계약, 면허, 프랜차이징, 보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조세 유인 방식 역시 민간 위탁 방식에 해당한다. 민간 위탁 방식을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줬던 게 조세 유인이었어. 그죠? 꼬시는 거야.
그래서 공공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같은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번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2번. 면허 방식은 특정 민간 조직에게 일정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라이센스를 주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원래는 민간이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못하는 건데 일정한 기준을 갖춘 공공기관은 아니 민간 기업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다. 2번 맞는 내용이죠. 다음 3번. 보조금 방식은 민간 조직 또는 개인의 공공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하여 재정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돈만 주는 게 아니야. 물건도 제공해 준다고 얘기를 했었죠. 3번 맞는 내용. 자, 그럼 4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라는 건데 자조활동이란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자들이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적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자들이 생산을 담당하는 방식은 자조활동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자원봉사에 대한 내용이지. 자조활동은 뭐예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과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사람이 같은 집단에 같은 조직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이 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뭐 방범 활동도 하고 무슨 뭐 소방 활동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4번은 자원봉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여기선 4번이 된다 하는 것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보죠. 정책 대안의 비교 평가 기준 중 내부 수익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내부 수익률은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 그 체제 분석에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 비용 편익 분석에서 나오는 지표들 가운데 하나였죠. 자, 이거는 비용과 편익이 일치할 때 적용된 할인율을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비용과 편익이 크기와 상관이 없다. 크기와 상관이 없이 일치만 하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자, 1번부터 보죠.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비교할 때 내부 수익률이 낮은 대안일수록 좋은 대안이다. 그랬는데, 자, 내부 수익률이 낮다는 거는 이제 무슨 얘기야? 감가가 떨어지는 정도가 작다는 거죠. 그런데 내부 수익률이 낮은 대안들은 그래 장기적인 사업을 하는 데는 유리한 건 사실이야. 장기적으로 장기 사업을 하는데 유리하기는 한데 좋은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좋은 대안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야. 대안일수록 좋은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게 좋은 대안이냐,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 장기 사업이냐, 단기 사업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 낮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지. 다만 어떻다. 정부의 정책 사업에 있어서 정책 사업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 그러니까 할인율이 높은 것보다는 할인율이 낮은 것이 장기 사업을 하기에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좋은 대안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은 관점이 다른 내용이에요. 1번 틀린 내용입니다. 다음 2번 정책 대안의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 교재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 나오잖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 순현재 가치가 0이고 그지? 그 다음에 BC 비율이 1일 때의 할인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재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쉽게 설명하면 비용과 편익이 일치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책 대안의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다음, 내부 수익률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순현재 가치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한 5.5%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4번. 사업이 종료된 후 또다시 투자비가 소요되는 변이된 사업 유형에서는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민감도 분석 같은 것들을 해 나가는 거죠. 2, 3, 4번은 그래서 맞는 내용인데 1번은 맞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 그 내부 수익률이 무엇을 의미한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조금 개념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18번입니다. 보수 체계를 결정하는 원칙 중 노동 대가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자체가 노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보수가 뭐냐는 거지. 근속급,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이거는 보수의 결정 기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일단 근속급은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급여가 결정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짬이 얼마가 됐느냐 이거 가지고서 이제 급여가 결정이 되는 내용인 거지. 다음에 직무급은 직무가 가지고 있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이 일이 중요한 일이냐 그렇지 않으냐,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그 일에 투입이 되었던 결과에 따라 가지고 급여를 받는 내용이야. 직능급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급여가 결정이 되는 거고, 성과급이라고 하는 거는 직무 수행 결과죠. 얼마만큼의 실적과 효과를 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대가의 원칙으로 인해서 노동에 대한 대가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급여가 결정이 되는 건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이 될 거고, 근속급은 노동의 대가와는 상관이 없어. 내가 얼마만큼 이 조직에 들러붙어 있었냐 이거 가지고서 결정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노동 대가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다음 19번입니다. 품목별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품목별 예산 제도 잘 아시죠? 그죠? 지출의 성질과 내용을 품목으로 담아가지고 운영이 되는 통제지향의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번부터 봅니다. 관료의 재량에 따라 해당 품목의 예산 남용이 심해질 수 있으며 의회의 예산 심의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랬는데, 자, 품목별 예산 제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제지향이기 때문에, 통제지향 예산이기 때문에 재량이 축소가 돼. 그러니까 관료의 재량에 따라서 예산 남용이 심해질 수 없어. 예산 남용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 거야. 정해진 곳에 정해진 내용만 써. 이게 품목별 예산 제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 남용 같은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죠. 오히려 예산 남용을 방지할 수가 있고, 의회의 예산 심의가 용이합니다. 쉽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예산이다. 이건 그래서 단점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장점이 있는 거지. 1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각 부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항목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예산 항목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맞는 내용이 되죠. 다음 3번. 지출 대상별로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와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에 효과적이다. 그렇죠. 다음, 지출 대상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가 무엇을 구매하는지는 밝혀지지만 왜 구매하는지는 밝혀지지 않는다. 어떤 목적이냐? 이건 아닌 거야.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에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투입에만 관심이 있다. 따라서 2, 3, 4번은 다 맞는 내용이지만 1번이 지금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되는 것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입니다.
상향적 접근 방법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상향적 접근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선 관료들에게 어떤 재량을 좀 허용하는 자율과 일선 관료들에게 재량을 주어서 그들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접근 방법이다. 정책을 집행하는 방법이죠.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1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직 등 다양한 집행 조직의 상대적 문제 해결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양한 집행 조직의 상대적 문제 해결 능력을 파악하는 것. 그들이 집행해 나가는 집행 역량들을 보는 거죠. 1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2번. 정책 결정자가 설계한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의 전체적인 틀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결정자가 설계한 정책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으면 이거는 뭐야? 집행자 중심이 아니라 결정자 중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향적 접근 방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2번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3번. 정책 수혜자의 의견 수렴이 적극적으로 가능하다. 그렇죠. 상향적인 의견이 일선 관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혜자, 일반 국민들과의 접점이 조금 크죠. 그래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는 것 생각할 수 있고. 다음 4번. 정책 집행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집행 과정의 인과관계 파악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20번에서는 여기서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2번은 하향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된다. 상향적 접근 방법과 하향적 접근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 분명하게 구분하셨다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번 살펴봤고요. 다음 21번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 중 만족 모형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만족 모형이 왜 욕을 먹느냐 하는 거야. 자, 1번부터 볼게요. 가치와 사실을 분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만족 모형은 합리성의 범위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하자, 제한하자 하는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한 내용이었죠. 그것만 이제 살펴보자니 그걸 바탕으로 한 비판이 뭐냐 하는 거지. 가치와 사실이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뭐 지금 만족 모형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야. 그지? 다음 2번. 대안 선택 시 지나치게 주관적이다. 어떤 점이 주관적이에요? 실현 가능한 수준을 어디까지 정할지에 대한 객관적인 척도나 지표가 없어.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수준을 그러니까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딱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가 없이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수준의 대안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거는 결정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다음, 타성적 정책 결정을 조장한다. 그래, 타성적 정책 결정이라는 건 어떤 거야?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냥 뭐 생각하지 마. 그냥 늘상 하던 대로 해. 그냥 먹던 거 주세요. 이런 거야 지금. 자, 그런데 만족 모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표 달성을 이루는 것을,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냐 이걸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타성적인 정책 결정을 조장하는 것, 이게 이제 만족 모형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음 4번. 안정적 상황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거는 뭐 점증 모형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지 만족 모형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걸 생각하면 21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족 모형이 제한된 합리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충분하게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22번입니다.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국회의 예산심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죠. 예비심사와 이제 종합심사,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 각각의 내용들을 좀 살펴봅니다. 자, 기억부터 보자. 뭐, 기억은 일단 뭐 지금 보기에 다 나와 있네. 일단은 맞는 내용이겠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렇죠. 예비심사를 거치고 나서 이제 종합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니까. 자, 기억 맞는 내용이고. 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심사를 거치고 나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없는 2번은 일단 탈락이야. 그죠? 자, 다음 디귿.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그 활동 기간을 정해야 하거나 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특별위원회는 가능해요. 이건 특별위원회에 대한 성격이야.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이 특별위원회는 일단 국회의 임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구성이 되었다가 그 목적이 달성이 되면 해체가 되는 이러한 기구예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 목적이 달성이 되면 해산이 되는 기구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이게 좀 다르다 그랬죠? 다른 일반적인 특별위원회하고는 다르다 그랬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단 상설기구예요. 상설기구이고 임기 자체가 1년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기한을 언제까지로 하자 뭐 이걸 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왜 무슨 그냥 특위라 그러잖아. 특위, 특별위원회. 뭐 지금 왜 무슨 특검하고 막 그러면서 국정조사 같은 거 할 때 이태원 참사 조사 특위 특별위원회잖아요. 그러면 그 이태원 참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특별위원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겠다. 날짜를 정한단 말이지. 근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기가 딱 1년으로 정해져 있어. 거기에 대한 예외로 별도의 규정들을 적용을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그 활동 기간을 정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다른 특별위원회예요. 그러니까 디귿은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귿 들어가 있는 거 빼셔야 되겠지. 그러면 정답이 이제 1번이 되든지 4번이 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자, 리를 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 하에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새 비목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종합심사를 하면서 새로운 항목을 만들려고 하면 이미 예비심사를 했던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리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내용은 여기서는 디귿 하나만 빼고 전부 다 맞는 내용이 된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다음 23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그랬어요. 자, 보기 내용 볼게요. 이 개념은 소수 간부에 대한 권력 집중과 지위 강화 욕구를 설명하며 미헬스가 명명하였다. 이 개념에 따르면 정치적 권력 관계가 강조되는 공공부문에 있어 조직의 최고 관리자는 조직의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고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최고 관리자가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하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봅니다. 더러운 손의 딜레마.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네. 올해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등장한 내용이에요. 이 더러운 손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범죄를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약 집단을 소탕하기 위해서 마약 밀매에 가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더러운 손의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행위를 설명한 내용이 더러운 손의 딜레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아니지. 1번 해당이 안 되고. 다음 2번. 과두제의 철칙. 과두라고 하는 게 뭐야? 우두머리야, 우두머리. 우두머리가 조직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피라미드 구조에서 아래쪽에 있을 때에는 조직의 목표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조직의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누구든 어떠한 조직이든지 꼭대기에만 올라가게 되면 이 자리를 유지하려고만 하지 전체의 목표는 외면한다.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원래 조합원일 때는 막 으쌰으쌰 하는데 내가 노조 간부가 됐어. 위원장이 됐어. 위에 올라가게 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한 게 과두제의 철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의 최고 관리자가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고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강조하는 것. 이걸 설명한 내용이 과두제의 철칙입니다. 2번이 그래서 가까운 내용이 되겠고, 철의 삼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정책 의제 설정 모형 가운데에서 하위 정부 모형이라고 이야기했지. 의회와 관료와 그다음 이익 집단, 이들이 서로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정책 의제를 설정해 나가는 이 같은 상황들을 설명한 거고, 베버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관료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과두제의 철칙을 설명한 내용이다. 2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의 내용들을 쭉 보고 나서 지금 요 4개의 내용들을 설명할 때, 4개의 내용들을 봤을 때 과두제의 철칙 말고는 다른 답을 찾기 어려운 것이 요 23번 문제예요. 지금 이번에 지금 나왔을 때 제시문이 나온 문제들이 지금 한 서너 문제 정도 되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서 지금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네. 막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없어요. 답이 그냥 탁탁탁탁 나오는 내용입니다. 23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24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자, 존 롤스가 주장한 정의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존 롤스의 정의론을 보시면 뭐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있다 그랬지. 자, 제1원리는 뭐였어요? 모든 기본적 자유의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향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이제 제1원리고, 다음 2원리는 이제 뭐예요? 우리가 차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기회 균등의 원리와 함께 사회적으로 그렇게 기회 균등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우한, 가장 혜택을 덜 받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어서 조정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롤스가 주장한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봅시다.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야? 이 원리 가운데서 기회균등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죠. 모든 사람들의 스타트 라인은 똑같아야 한다 하는 거야.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니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해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된다면 이러한 불평등은 용인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예요? 차등 조정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 없고 니은 없는 거는 탈락이야. 자, 디귿이 들어가는지 봅시다. 개인의 자유는 평등하게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1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지금 요거는 이제 제2원리에 대한 내용인 거고, 따라서 디귿도 맞는 내용인 거예요. 자, 롤스의 정의론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모두가 다 맞는 내용이 된다. 각자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것들은 좀 구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24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입니다. 특별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와우. 자, 지방행정론 문제 가운데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이 특별 지방행정기관은 지방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얘기했죠. 중앙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만 해야 돼. 시키는 일만 해야 돼. 국가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부터 보시면 관할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이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관할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곤란합니다. 할 수가 없어. 그 책임 행정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중앙정부의 책임 아래에서 책임 행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나 참여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2번.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치한 일선 행정기관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맞는 얘기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없기 때문에 자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2번 맞는 내용이고. 다음 3번.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렇죠. 다음 4번. 출입국 관리, 공정거래, 근로조건 등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5번에서는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차이를 좀 분명하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 하는 점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25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올해 이제 출제가 된 9급 군무원 시험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문제 뭐 굉장히 깔끔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걸 물어보고자 했는가 하는 것들도 좀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좀 출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일반 행정의 내용을 군무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군사와 관련되어 있는 행정들을 좀 물어볼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정직 공무원을 뽑는 시험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도 뽑고 소방 공무원들도 뽑고 교육 공무원들도 뽑는데 이들은 전부 다 그들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행정을 가지고 시험을 본단 말이지. 근데 군무원은 군사 행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이 시험의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이거는 앞으로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뭐 시험을 보시는 데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지금 배운 내용들, 지금 이 시험에서 언급이 된 내용들이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짝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2025년 9급 군무원 시험 출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측면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